여기까지만 하고. 근데 그건 아니라 얘네 기술 뭐지? 과학 냉각. 그것도 할 건데 그 수요일 날에요. 수요일 날에. 아니 거기 이과도 없는데 왜 저걸 제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서 아 그래? 네. 난 전혀 몰랐어. 알았어 여기다 넣어줄게. 넣어줄게. 자, 막 나가네. 형벌의 정당한 이론해보자. 지금 켰지? 자, 형벌은 국가기관의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 재화나 신체의 자유, 행복의 자유 등을 박탈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것으로 규범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듯 그 위반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진짜 하나도 없나? 주머니도 없어? 우리 누가 그거 자, 종이 필요한 사람. 1만 남았어. 빈 종이가 필요하다. 아니 수요일만 이과가 하나도 없어. 이거 좀 아니잖아. 거기 들어있네. 이건 어때 이거는? 이거 괜찮아? 이것도 장점돼 있는 거. 나 지난주에 이거 안 먹었어. 선생님 기분 안 좋아요. 아, 이거 그래. 나도. 자, 첫 번째. 형벌은 누구에게? 위반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되겠죠. 제 형벌은 위반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다. 형벌은 법 규범 위반에 대한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행해지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으로 많은 법학자들이 형벌은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에 노력해왔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이 어떤 근거로 뭐 될 수 있는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거 되겠죠. 여기는 이제 형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거고 맨 앞에는 그렇죠? 이 글의 화제는 형벌의 무슨화? 정당화의 근거를 찾는 이야기가 되겠다. 여기까지 1문단이고요.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 중에 응보주의 형벌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릇된 행위를 했다는 바로 그 자체가 그의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응보주의 형벌론이 나오죠. 그래서 응보주의 형벌론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그릇된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거든. 그러니까 그릇된 행위라고 하는 것, 이 그렇지? 뭐에 형벌을 뭐한다? 정당화한다 이런 거야, 그렇지? 응보주의 형벌론의 핵심은 그릇된 행위 자체가 형벌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는 행위자의 행위가 그 행위자로 하여금 그 행위의 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즉 뭐가? 행위가 뭐를 받도록 한다? 형벌을 받도록 한다. 똑같은 말이야.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을 받도록 한다. 여기는 것으로 응보주의 형벌론에서는 이를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의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한다 그랬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응분을 갖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응분을 갖는다. 그래서 응은 대응하여, 그리고 대응하여 분은 어떤 부분, 분수 이런 거야. 대응하는 어떤 부분을 가진다 이런 뜻이야. 두 개가 행위와 형벌이 대응하는 어떤 분수를 갖는다, 정도를 갖는다 이런 뜻이야. 형벌의 응분을 갖게 만드는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들에게 가한 해이다 이렇게 됐네. 이걸 만든 어떤 사실은 뭐냐면 행위자가 한 가한 해라는 게 있고 해를 끼치는 거죠.
행위자가 타인들에게 가한 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음분을 갖게 만드는 사실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해는 뭐냐면 사실이 되겠고, 이 사실이 뭘 갖게 만든다? 음분을 갖게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해라는 사실이 음분을 갖게 만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와 형벌은 음분을 가지게 된다 이게 되는 거야.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음보론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준 행위라도 무지나 실수로 인한 것, 위급한 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것 등은 형벌에 의해 음분을 갖게 할 수 없다고 여긴다. 이렇게 됐네. 그래서 항상 법지문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음분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드는 거지. 그치? 그럼 그 경우의 두 가지는 뭐지? 하나는 무지나 실수에 의한 것일 때. 전화 왔네요. 자, 아니야. 두 번째는 자신이나 타인을 뭐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음분을 갖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갖게 할 수 없다. 이들은 이 형벌에 의해 음분을 근거짓는 사실을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사실은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이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무지나 실수, 자신을 보호하기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은 행위자의 뭐가 없다? 도덕적 악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따라서 음분을 갖게 만드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중요한 거야. 우리는 어떤 행위자가 악한 마음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자, 요게 있을 때 뭐가 있다? 자, 책임이 있다 이거죠. 이게 없으면 책임이 없는 거야. 이런 점으로 보면 책임이 형벌의 음분을 근거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책임 바로 근거가 되는 거지. 요거의 근거. 그렇죠? 근거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벌은 그 행위 위반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 어떻게 그 고통을 주는 게 어떤 근거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음보주의 형벌론은 형벌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그 행위와 음분을 갖기 때문인 거고, 그렇지? 그 행위와 형벌이 음분을 가지게 되려면, 그렇지? 행위자가 가한 해라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실은 곧 행위자의 도덕적 뭐여야 돼? 악함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무지나 실수 또는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어쩔 수 없는 일일 때는 도덕적 악함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책임이 없으면 음분을 갖지 못하니까 형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이렇게 책임이 형벌의 음분을 근거 짓는 것이라면, 즉 책임이 형벌에 의해 음분에 대한 근거라면 음분을 근거 짓는 책임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화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요거죠. 정당화된다. 그렇지. 이게 3분단 이제 시작한 거야. 전통적 응보론자는 책임에 따른 처벌을 정당하기 위해 시정적 정의를 내세운다. 그래서 시정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있지. 시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는다. 그렇죠. 바로잡는다. 시정적 정의는 기존의 어떤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보는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야. 이게 시정적 정의야.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시정적 정의가 되겠다. 그들은 행위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정의로운 상태가 파괴되었을 때 그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그에 의해 파괴된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형벌이 그것을 뭐 시킨다? 회복시킨다 이거지. 뭐를?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시킨다. 자, 시정적 정의란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하는 것. 형벌은 그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약간 다른 거야, 약간. 그들은 행위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파괴됐을 때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주장한다. 전통적 응보론자나 평가받고 있는 플라톤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 행위자는 인격적으로 보았을 때 균형과 안정을 이룬 상태인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죄에 의해 이런 상태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자, 플라톤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범죄 행위자야. 범죄 행위자. 알았지? 자,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 거야. 범죄 행위자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는 상태가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상태가 뭐냐면 정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정의로운 상태가 되겠다. 이게 뭐냐면 균형과 안정을 이룬 상태죠. 인격적으로 균형과 안정의 상태가 되겠고 이거를 같은 말로 정의로운 상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이것이 파괴된다. 그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것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지. 파괴된다. 근데 여기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이 죄를 해소함으로써 행위자의 인격을 본래 균형적 상태, 곧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죄를 뭐한다? 해소하게 되는 것이고 처벌을 하면 그렇게 되면 회복된다는 거죠. 뭐로? 정의로운 상태로.
하지만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죄를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형벌을 통해 받는 고통이 이 실체로서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됐네.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치울게. 자, 이것이 비판받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 비판이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로 써있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죄를 형이상학적인 실체로 간주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두 번째는 이 형이상학적 실체를 뭐 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두 가지 점에서 공감하기 어렵다 이거야. 이제 우리는 이게 왜 공감하기 어려운지 잘 모르죠. 그지? 다시 해볼게. 죄를 해소하는 게 건강하게 힘들다고요? 그렇지. 자, 다시 해볼게. 범죄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균형 있는 정의로운 상태였는데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게 파괴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처벌은, 이 처벌이 형벌이야. 형벌은 죄를 해소하고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지? 죄를 해소하고 그것을 회복시킨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죄라고 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 죄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뭐 한 다음에? 간주한 다음에, 그렇지? 그 죄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다. 라고 또 뭐였다? 가정한 거지.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내가 소연이한테 어떤 나쁜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했어. 그럼 나쁜 짓을 한 사실 말고 그걸 어떤 죄라고 가정하고, 죄라고. 내가 그래서 10일 동안 가만히 집에 있었어. 밖에 안 나가고. 그랬더니 그 죄라는 게 뭐해졌다? 해소. 사라졌다. 라고 가정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게 사라졌다. 라고 가정했다는 거야. 소윤이는 하나도 화가 안 풀렸어. 내가 10일 동안 집에 있었다고 해서 본인한테 저지른 어떤 행위가 응분의 어떤 걸 갖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잖아. 근데 어쨌든 플라톤의 주장의 핵심은 이 사람이 갖게 된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 아니라 내가 얘한테 죄를 해서 나의 균형 상태가 깨졌고, 그렇지? 나의 균형 상태가 깨졌고 그 균형 상태가 깨진 상태에서 내가 처벌을 하게 되면, 내가 처벌을 받으면 나의 균형 상태가 뭐 돼?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자, 얼마 전에 되게 잔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한 남자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 그치? 얘는 응분의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치렀어. 그랬으니까 얘한테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막 돌 던지고 그랬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죄가 감옥에서 몇 년간 있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 게 맞냐 이러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야.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응보주의자들은 현대에도 있다. 이제 두 번째는 플라톤 말고 지울게. 회복적 응보주의라고 부르는 이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평등하게 자기 욕구를 일정 정도씩 억제하는 부담을 지기로 했음을 전제하는데 위반자는 이런 부담을 감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위반자들은 부담 감수를 거부했다는 거지. 그렇지? 부담 감수를 거부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부담이 뭐냐인데 부담이란 욕구에 대한 억제죠. 저 욕구에 대한 억제. 따라서 형벌은 이 위반자에게 부담을 가함으로써 그에 의해 초래된 부담의 잘못된 분배를 다시 옳은 상태로 돌린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결국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부담을 가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부담을 감수를 거부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담을 가지는 걸 거부했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 부담을 가지기로 했는데 그 부담을 가지는 것을 거부한 사람한테 그 부담을 가지게 하는 거지. 그게 형벌이고, 그러니까 행위자에 대한 형벌은 정당성이 있다 이거지. 그렇지? 행위자에 대한 형벌은 정당성이 있다.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마 라고 했는데 하지 마 라고 한 걸 했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가하는 거지. 얘한테. 그렇지? 뭐 밖에 나가지 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살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사용을 가하면. 그래서 정당화된다. 이들은 전통적 음보론자들과 달리 형이 상학적 가정에 의존해 시정적 정의를 해명하지 않았지만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이 상학적 가정이 뭐냐면 죄가 뭐 할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뜻이야. 않았지만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시켜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랬네. 자, 이거를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시킨대. 요게 문제점이 되겠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범죄로 인한 부당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겠다. 어떤 말이야? 피해자를 고르는 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요? 글쎄요. 그게 이제 고민이죠. 그지? 왜냐면은 그런 게 있거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그렇지?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어. 똑같은 가해를 가해자한테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치유되는 건 아닐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음보주의의 한계는 뭐냐면 행위를 한 사람의 행위에 대응하는 형벌을 가하자 이거거든.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진 사람이 한 행위, 그 행위에 대응하는 형벌을 가하면 된다 이건데, 그럼 결국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볼 뿐이지 그 행위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누구? 피해자의 어떤 일에 대해서 다루는 건 아니거든. 그런 한계가 있다 이거지. 그런 한계가 있다. 그렇지? 근데 그런데 이제 그거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방법이 없는데 그걸 왜 피곤하게 걸어봐. 그래. 아니 근데 뭐가 가서 문제점이래.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 피해자 고려하지 않는 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근데 이거는 이제 요런 문제가 더 있는 거고. 요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를
해소를 했는데도.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거죠. 한계가 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징벌적 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징벌적 배상 제도. 원래는 내가 한 행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LH공사인가 이번에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어. 그럼 이익을 100만 원어치를 취했어. 그럼 형벌을 얼마치 해야 돼? 100만 원어치 하잖아. 그러면 내가 한 행위에 응당한 형벌이라고 할 때 과연 그게 응당한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냐면은 생각해봐. 내가 100만 원의 이익을 취했으니까 형벌로 100만 원을 주면 0이 됐잖아? 그럼 계속 하지 않을까? 안 걸려있죠. 그치. 어차피 0인데?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얘기 논의되고 있는 거는 아예 그 개인이 얻은 이득의 한 10배 정도의 손해가 나야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죗값을 치러야 할 때, 그지? 그 죗값을 어느 정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당성이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편의점에서 핫바를 몰래 훔쳐 먹었어. 근데 편의점에서 핫바를 훔쳐 먹었는데 핫바가 700원이야. 그래서 내가 700원의 형벌을 내면 얼마든지 훔쳐 먹을 수 있잖아. 왜냐면은 안 걸리면 핫바를 먹는 거고 걸리면 700원 내는 거니까. 근데 편의점에서 핫바를 훔쳐 먹었다가 걸렸더니 7천만 원을 내야 돼. 그럼 이게 정당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핫바 하나 먹었다고 벌금이 7천만 원이야. 정당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야. 형벌의 정당성 문제는 그걸 사회적으로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거든. 그걸 사회적으로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다음 볼까?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은 크게 과거 지향적 입장과 미래 지향적 입장으로 나뉜다. 이게 니네 이번에 복수 지문이 뭐에서 나왔니? 법에서 나왔나? 아니요, 인문? 철학에서 철학에서? PS. 그래 논리 지문 나왔지? 그래 우리 그거 한 건데 생각 안 나지? 문제 하나 나왔는데. 가나 나온 거 있잖아. 참. 가나 나온 거. 그게 그거잖아. 지식의 정당성. 우리 지난번 교재 있었던 거야. 참이라고 생각하고 뭐 실제로 참이고 참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거잖아. 자, 그래서 두 가지네요. 과거 지향적 입장과 미래 지향적 입장. 하나는 과거 지향적, 하나는 미래 지향적. 네, 좀 하나만 더 주면 안 돼요? 여기 있어. 그럼. 네. 책? 다시 틀었어 에어컨? 자, 한다. 과거 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성 근거를 이전에 행해진 위반 행위에서 주로 찾으며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부수적으로만 고려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네. 자, 얘는 이전에 행해진 위반 행위를 삼는 거야. 알겠지? 그걸 중심에 놓는 거야.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거야. 얘가 어떤 행동을 했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결과라는 거 뭘까? 이게 가져온 결과. 결과는 현재부터 본 거야. 미래까지지. 그렇지? 얘에 대해서는 무슨 적으로 고려한다? 부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부차적인 것으로. 반면 미래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한 근거를 그것이 가져올 미래 결과에서 찾으려고 했다. 자, 얘는 에서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형벌의 뭐에 대한 거야? 정당화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야. 형벌의 정당화. 그렇지? 그렇지? 응보주의는 둘 중에 뭔 거야? 1번이 되는 거야. 응보주의는 이전에 이런 행동을 했어. 그 행동을 한 것이 형벌을 정당화하는 거니까 무슨 지향적인 거야? 과거 지향적인 거지. 그렇지? 근데 그 행동을 한 행위자 있잖아. 행위자. 그 행위자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보답으로 그러니까 대응하는 어떤 형벌을 따질 뿐이거든. 결과는 그 행위에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이니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피해자가.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러한 입장의 형벌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 형벌론이다 그랬네요. 자, 뭐라고 이게? 이 되겠다. 얘는 뭐고? 얘는 뭐 있어? 응보주의 형벌론. 아까 했던 거. 인간은 행복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을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로 궁극적 가치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행복 같은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 가치. 그 다음 그리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죠. 이게 수단적 가치야. 공리주의에 따르면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이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이거에 총량을 크게 하는 것 있잖아. 그게 뭐하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이거지. 바람직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즉 궁극적 가치는 행복이고 그 행복을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고 정당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먼저 전제로. 따라서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공리의 원칙에 의거해 형벌도 전체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네. 그러면 자, 핵심은 이런 거지. 이 공리주의 형벌론의 핵심은 요거니까 자, 어떤 형벌이 이렇게 된다면 뭘 가진다? 정당화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도 형벌이 행복의 총량을 키울 수 있다면 무슨화 될 수 있다? 정당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전체 가치의 증대, 곧 사회 전체 이익 달성 이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에서 형벌의 근거를 찾는 전통적 응보주의 형벌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시정적 정의 이념에 맞게 수정된 응보주의적 형벌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응보주의 형벌을 뭐 한다고? 거부한다 이거죠. 공리주의가요? 자, 이제 잘 봐. 응보주의 형벌을 왜 거부하냐면 잘 봐.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여기는 거거든. 그렇지? 자, 얘 말은 정당화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게. 왜 정당화될 수 없지? 총량 행복의 총량이 높아지지 안 하는.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행복의 총량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지? 행복의 총량이 높아지지 않으면 정당화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자, 내가 얘를 괴롭혀서 얘 행복이 줄었어. 그 나의 행위는 잘못된 행위야. 그래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돼. 그렇지? 내가 형벌을 받았어. 감옥에 한 5일 있었어. 근데 얘가 되게 행복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얘도 안 행복하고 나도 안 행복해. 그 행복의 총량이 뭐 한 거야? 그때는 안 줄어들었어. 그러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없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행위를 한 사람의 행복은 올라가나? 그러네요. 근데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지? 그래서 이걸 거부한다. 그렇다면 공리주의자들의 생각처럼 형벌이 정말 전체적으로 더 큰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더 큰 가치 산출이란 뭐가 올라가는 거야? 행복의 총량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의 핵심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거지. 형벌을 통해 어떻게 총량이 올라가지? 이런 거지. 일반적으로 사회의 존립과 안정은 그 사회 내의 각 구성원들이나 각 집단들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자, 잘 봐. 이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 문단에서 사회의 존립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사회가 존립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은 전체 가치의 총량을 뭐하게 한다? 크게 한다 이거죠. 이거 3분단인데. 3분단인가? 총량을 크게 한다. 그렇지, 3분단이야. 1, 2분은 아까 합쳐진 거였어요? 저기가 첫 번째가 앞에 거까지만 공리주의 형벌론까지만 1이네. 여기가 2네. 그렇지? 그리고 3분단이야. 근데 형벌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 근데 형벌이 이거를 위해 불가결하대. 필요하다 이거야. 그렇지? 불가결하다는 건 필요하다. 형벌 제도가 사회 안정과 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구체적 방식으로 공리주의자들에게 거론되는 것이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다. 그래서 두 개 나온 거야.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란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인해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고, 자,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면, 잘 들어,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범죄자에게 어떤 부담을 가해서 부담을 거부한 범죄자가 부담을 다시 가지게 됐으니까 응보주의 형벌이 돼 라고 그치는 게 응보주의. 알았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범죄자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면 범죄자가 저지른 죄라는 게 저기 어디 있는데 그 저기 어디 있는 죄가 사라져 라고 하는 게 플라톤인 거지. 그렇지? 응보주의에 자, 범죄자가 나쁜 짓을 해. 그럼 나쁜 짓을 하면 저기 형이상학적 세계에 죄라는 게 생겨. 근데 이 나쁜 짓을 한 범죄자를 형벌을 가해. 자유를 박탈해. 그러면 그 죄라는 게 사라져. 플라톤식인 거야.
범죄자가 야 이런 건 하지 마 라는 부담을 어기고 했어. 그러면 자유를 박탈하는 부담을 부과해서 그 부담을 거부했던 부담을 지움으로써 해소하는 거지. 이해됐지? 근데 이제 얘 말은 뭐냐면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해. 이 형벌이야. 그러면 얘가 뭘 하지 못해?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뭘 못하니? 다시 해를 끼치는 것을 뭐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시 해를 끼치는 것을 못하는 건데 이 다시 해를 끼치는 건 과거가 아니라 뭐지? 미래지 미래. 그지? 그러면 미래에 해를 끼치면 총량이 줄 거 아니니? 그지? 그 줄어드는 총량을 줄어들지 않게 하니까 총량을 늘리는 거지. 이해되니? 걔가 다시 나와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되니까. 이미 걔가 다시 나와서 범죄를 못 저지르니까요. 걔 지금 무슨 N번방 그 같이 내는 45년형이던데? 하지만 연쇄살인 막 일어나다가 갑자기 연쇄살인이 안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연쇄살인범이 죽었거나 어디 있다? 감옥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근데 진짜로 감옥에 있었던 거잖아. 화성 연쇄살인 그 살인마가. 이제 감옥에 있었던 거야. 감옥에 있으니까 연쇄살인이 멈춘 거죠. 그동안 연쇄살인이 더 일어났다면 일어났을 사회적인 불행의 총량이 줄어든 거니까 행복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지. 자, 일반 예방이란 형벌이 범죄자 이외의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효과를 갖는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회 구성원이 야 범죄 저지르면 저렇게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치? 야 죄를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되네 라고 하니까 다른 사회 구성원이 나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 라고 해서 그치? 뭐를 하지 않도록 한다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지. 그럼 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한다도 어느 시점이야? 미래 시점이 되는 거지. 미래 시점. 그렇지? 제가 과거에 이런 행위를 했으니 그 행위 자체가 그 형벌의 근거가 된다 라는 건 과거에 저지른 행위와 형벌을 연결짓는 것이. 근데 얘를 이런 형벌을 가하면 얘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되니까 이 형벌은 정당해. 그러면 그 형벌을 미래와 연결지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그럼 미래에 일어날 어떤 공동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니까 그지? 무슨 주의다? 공리주의적인 행복 형벌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다음 이처럼 형벌은 범죄자 개인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영향을 미쳐 미래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안정 질서에 기여한다. 미래가 중요하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형벌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도 허용해야 하며 오히려 그런 부정의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지? 이제 한계가 나오는 거야. 어디다 써야 되지? 여기다 쓸까? 부정의한 방식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했던 지문인데 잘 생각은 안 나겠지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어떤 A 집단이 있어. A 집단, B 집단이 있어.
B 집단. 근데 A 집단의 어떤 사람이 B 집단의 어떤 사람한테 살해를 당한 거야. 살해를 당했어. 그래서 A 집단의 한 사람이 B 집단의 한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면 A 집단과 B 집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70명이 죽어. 근데 사실은 B 집단의 한 사람이 살해한 거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B 집단의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 자, 그러면 A 집단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인데 B 집단의 사람이 저질렀다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행복의 지수가 보여진다? 높아진다. 그러면 정의롭지 못한 뭘 하게 된다? 형벌을 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리주의자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다가 부정의한 어떤 형벌을 가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행복의 총량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부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더 많은 부정의한 일들을 통해 더 많은 불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A가 저지른 범죄를 B가 저질렀다고 해서 전쟁을 막는 것이 더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거짓 정의롭지 못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더 큰 범죄가 일어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지? 이거 그거 아니야? 전제가 무지한 누군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모르겠나?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아야 돼.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그래서 그런 부정의한 형벌을 가하지 않은 것을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뭐냐면 이걸 허용하고 이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을 하지 않은 것 이게 도덕적으로 뭐한 것? 그른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건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이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 돼버리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 예컨대 공리주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방을 위한 본보기를 보이고자 하는 가혹한 1벌 100개씩 처벌, 연자제에 의한 처벌, 집단에게 책임 물리기 등도 정당화된다. 그러면 이제 여럿 잡아먹는 거야. 이처럼 공리주의 형벌과는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정의에 어떻게 된다?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끝났네요.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벌만 연조제 이런 우리가 당한 거 집단에게 책임 물리기 나 우리 학교에서 나온 일어나는 거 어쩐지 익숙하더라. 그치 뭔가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 이거 이번 나갈 거예요? 오늘 이번에 나가요? 근데 저희 8번도 들어가요. 알아. 근데 이거 안 꺼도 돼요? 꺼줘. 야, 손현우 왔나? 연웅이 안 왔지? 아파서 아프대?